안녕하십니까. 채널 24K. 오늘은 이제 책을 또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정의란 무엇인가 총평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끝에 소개해 드렸던 바로 이 동물농장이라는 이 책,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빠르게 독서하시는 분이라면 책 붙잡고 앉아서 한 2시간이면 다 읽어 치우실 수도 있는 그러한 간단한 책이죠. 더 빠르게 읽는 분들은 속독으로 다 읽으신다면 1시간 이내에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고 뭐 복잡다기한 논리를 쫓아간다거나 먼저 자스티스처럼 이런 게 전혀 없는 소설입니다. 우화적인 소설이지요. 그래서 읽으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제 이 동물농장이라는 이렇게 가벼운 소재를 선택했느냐? 사실 이 책은 보기는 이렇게 얇고 그래도 그렇게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BBC에서 선정한 영어로 쓰여진 명저 3위에까지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불러왔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걸쳐서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고르신다면 저는 지금 다상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나온 작은 책인데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고르셔도 됩니다. 시중에 여러 판본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옛날에 번역된 것들 그대로 거의 이제 전제해서 싣고 이러고 있어서 저는 이게 가지고 다니기 분량이 작고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편집도 뒤에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요약을 해놓고 한 부분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종합 정리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꼭 이거 아니셔도 됩니다. 집에 아마 이 책 한 권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을 쓴 이제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나이, 이 사람을 잠깐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겠죠. 1903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의 벵골에서 태어났죠. 영국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인도 이제 총독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하급 관리여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죠. 그런 아버지여서 아버지가 거기 인도에 근무할 때 거기서 출생을 했습니다. 인도 벵골에서. 1903년에 출생을 해서 1950년에 런던에서 이제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많이 못 살았죠. 47회 살고 세상을 마쳤는데,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라는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필명으로 쓴 것이 이제 이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조지 오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 사람의 경력을 대강 요약을 해보면 인도 벵골에 출생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버지의 근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튼 스쿨에를 들어갔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이튼 스쿨 그러면은 사실 영국의 아파 클래스의 자제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인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용케 여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튼 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돈은 없었죠. 평생 별로 그렇게 돈하고는 인연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튼 스쿨 나왔으면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버마 식민지로, 버마도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요. 버마 식민지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 경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경찰로 가서 한 5년 동안 거기 경찰 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죠. 자기한테 잘 맞지를 않았죠. 식민지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오웰에게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파리와 런던을 오고 가면서 빈민가의 바닥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아내하고 같이 또 유별나게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내란이 이제 발발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 보시죠. 그 작품이 탄생하던 그 시기, 그때 프랑크 총통에 의해 주도했던 그 내란인데 그때의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전을 해서 전쟁의 참상을 경험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 세력이 여기에 또 가담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모순 또 그 전쟁 속에서 드러나는 비참함과 잔인함 그리고 그 음험함 이런 거를 질리도록 경험을 하고 나서 중상을 입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경향은 그래서 당연히 가난한 쪽에서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식민지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좌파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조지 오웰이 가지고 있었던 좌파적 시각은 사실 마르크시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혁명론적 좌파 시각이 아니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좌파라고 하는 입장의 시각은 프랑스에 그 당시에 있었던 생시몽이나 프로에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인간애를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이런 정도의 경향을 가진 그로 인한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이런 지식인이었던 거죠.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수차 우리 강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노동자들의 그 가혹한 노동 현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입장에서 가지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이유가 러시아에 스탈린이 등장을 하면서 스탈린의 공산주의 독재를 전해 듣게 됩니다. 러시아를 여행하거나 이랬던 경험은 없는데 그 스탈린이 한 짓거리들을 쭉 전해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인간 사회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에 의한 혁명론자가 아니라는 것은 거기서도 분명해지죠. 그래서 스탈린의 이야기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다가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때문에 고민을 한참 했죠. 이거를 결국은 동물의 이야기로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래서 쓰게 된 것이 동물농장. 1945년에 이제 발간된 동물농장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출판사에서도 이거를 출판해 주겠다고 나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러시아가 독일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연합군의 주요한 맹방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을 이렇게 빗대서 빈정거리는 이러한 소설을 출판해 주겠다고 하는 출판사가 나설지 않았죠. 심지어는 어떤 출판사 하나가 선택을 하니까 좋다 출판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불러서 출판하지 마 이랬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한 출판사가 우리가 할게 이러고 용기를 내서 출판을 해주게 됐고 이것이 뜻밖의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대중들로서는 정말 재미난 얘기니까요. 돼지가 인간이 돼갖고 인간 노릇을 막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말이 나오고 뭐 이게 또 인간 노릇을 다 하죠. 재밌잖아요, 그죠? 우화적인 이제 풍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돼지의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주인공인데요. 뭐 마르크스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러한 이제 우화를 통한 비판, 스탈린 공산 독재에 대한 비판.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는 인간을
기만하는가? 어떻게 공산주의는 파시스트가 되는가? 어떻게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거꾸로 착취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빗대서 우화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9년에 와서 4년 후에 다시 책을 하나를 쓰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불후의 명저로 알려지는 또 하나 오웰의 작품 1984년이라는 거죠. 1984년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리라고 봅니다. 뭐죠? 빅 브라더라는 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이제 빅 브라더 얘기가 굉장히 많이들 나오는데, 야, 구글이 빅 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빅 브라더가 되는 거 아닐까? 모든 세계의 정보를 독점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화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이러한 이제 빅 브라더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1949년에 1984년이라는 제목으로 쓰게 됩니다. 글쎄요, 그때 49년도에 84년을 전망할 때에는 이때쯤이면은 앞으로 한 40년쯤 후면 그런 존재가 등장할지 모르겠다. 근데 1984년에 드디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죠. 실제로 오웰의 이 걱정이 지금 우리의 걱정의 한 부분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AI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유튜브를 지배하는 구글 집단 같은 것들. 아니, 집단 지성 같은 게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벌써 오웰은 그 걱정을 했던가 봅니다. 이 독서는 오늘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강좌에서는 이 내용을 쭉 이제 요약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 강좌에서는 이 책이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 이것을 감상하는 순서로 3회에 걸쳐서 읽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내용이 한 회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최소한 3회는 해야 될 것이고,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이 동물농장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들 한번 좀 장만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리 한번 좀 쫙 읽어 두시면, 통독을 해 두시면 훨씬 이야기가 재밌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이 동물농장의 내용, 나폴레옹과 함께, 주인공 나폴레옹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